수소 트럭이 알프스를 넘는다고요? 하하, 현실성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하 14도, 칼바람이 몰아치는 새벽 5시의 스위스. 알프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45톤 대형 트럭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엔진 굉음도 매연도 없었습니다. 육중한 쇳덩어리가 정적 속에서 고갯길을 치고 올라갈 때 차체에 새겨진 5글자가 제 눈을 때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차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수소는 끝났다고 조롱할 때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까? 25년 동안 수소 비관론자였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 경이로운 반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스위스 알프스였습니다. 새벽 5시, 영하 14도,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고갯길 옆 갓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태블릿, 발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확인해야 할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2개,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45톤짜리 대형 트럭이었습니다. 알프스 고갯길을 새벽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엔진 굉음이 없었습니다. 매연이 없었습니다. 그 육중한 소외덩어리가 산을 오르는데 들리는 건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손에 쥔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멍하니 트럭이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차체에 로고가 보였습니다. 알파벳 5글자. 저는 그 순간 25년간 쌓아온 제 확신이 뭔가 흔들린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현대차였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콜드웰입니다. 미국 텍사스 출신입니다. 에너지 공학을 공부했고 미국 에너지부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에서 세계 에너지 흐름을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이 바닥에서 25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소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수소를 비웃었습니다. 학회에서, 방송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수소 트럭은 돈이 안 됩니다. 배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그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썼습니다. 수소는 막다른 길이다. 블룸버그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인프라 비용만으로 이미 승부는 끝났다. 로이터는 더 단호했습니다. 배터리가 시장을 가져갔다. 수소에 남은 기회는 없다. 세계에 내로라 하는 언론들이 전부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수소는 끝났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새벽 영하 14도 알프스에서 세계가 막다른 길이라고 선고한 그 기술이 45톤 화물을 싣고 소리도 없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린 겁니까? 25년이 틀린 겁니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트럭이 보였습니다. 소리 없이 산을 오르는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저는 결국 새벽 2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워싱턴으로 돌아오자마자 파일을 열었습니다. 전기트럭 관련 최신 자료였습니다. 유럽 물류 업체들의 실제 운행 기록이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전기트럭을 도입한 뒤 실제로 실어 나른 화물이 처음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터리 무게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전기트럭의 배터리는 그 무게만 3톤에서 4톤입니다. 쌀 포대로 치면 몇천 포대입니다. 그 무게가 화물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같은 트럭인데 실을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물건이 줄면 돈이 줄어듭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저는 전화를 들었습니다. 유럽에서 20년째 물류 컨설팅을 해온 친구였습니다. 토마스 베커, 독일 출신입니다. 말수가 적고 숫자에 정직한 사람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토마스, 전기트럭 실제로 써보니까 어때?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할게. 지금 여기 업체들 난리야. 배터리 무게 때문에 화물을 덜 싣는데 충전 시간까지 길어지니까 하루에 돌릴 수 있는 횟수가 확 줄었어. 짧은 거리는 어떻게 버티는데 산 넘고 국경 넘는 장거리는 완전히 다른 문제야.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거야? 토마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어떤 업체는 전기 트럭 들여왔다가 트럭 한 번 보내는 데 드는 돈이 30% 넘게 올랐어. 공식적으로는 절대 말 못하지. 그런데 업계에서는 다 알아.
장거리 대형 물류만큼은 전기가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검색했습니다. 최신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전기 트럭, 구조적 한계 드러나다. 경제적 위험 현실화. 블룸버그도 비슷했습니다. 장거리 화물 시장에서 전기 트럭의 수익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가 서서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따랐습니다. 트럭이 멈추면 물건이 안 옵니다. 물건이 안 오면 가게 선반이 빕니다. 선반이 비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장 보러 나가신 어머니들 지갑이 얇아집니다. 전기 트럭 한 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밥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세계 물류가 흔들리기 시작한 그 순간 어딘가에서 다른 답을 준비하고 있던 곳이 있었습니까? 저는 알프스를 떠올렸습니다. 소리 없이 흔들림 없이 산을 오르던 그 트럭을 세계가 흔들릴 때 한국의 현대차는 이미 답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짐을 쌌습니다. 보고서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스위스 취리히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취리히 외곽의 한 물류 터미널이었습니다. 넓은 주차장에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충전 플러그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설비가 있었습니다. 저는 금방 알아봤습니다. 수소 충전 설비였습니다. 터미널 관리자를 만났습니다. 클라우스 리히터, 50대 중반의 독일계 스위스인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왜 전기가 아니라 수소입니까? 클라우스가 저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노선을 보시면 압니다. 알프스를 넘어야 합니다. 매일, 사계절 내내. 겨울엔 영하로 내려갑니다. 전기 트럭으로는 화물을 다 못 실어요.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겁고 추위에 힘이 떨어집니다. 저희한테 정의는 처음부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의 현대차입니까? 유럽 브랜드도 있지 않습니까? 클라우스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현대차가 달랐습니다. 트럭만 판 게 아니었어요. 고장나면 현대차가 책임집니다. 유지관리도 한국의 현대차가 합니다. 우리가 위험을 지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현대차가 지는 겁니다. 그 제안을 한 곳은 현대차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기술에 자기들이 돈을 거는 겁니다. 실패하면 현대차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저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트럭 한 대가 충전 중이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충전 얼마나 걸립니까? 10분입니다. 10분. 한 번 충전으로 얼마나 갑니까? 700km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섰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00km입니다. 한 번 충전으로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겁니다. 10분 만에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대담한 한국 기업의 실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터미널에서는 실제 화물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실제 알프스를 넘고 있었습니다. 매일 흔들림 없이 클라우스가 터미널을 나서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처음엔 우리도 불안했습니다.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한국 차가 없으면 우리 사업이 없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기술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차, 현대차의 생존을 건 겁니다. 취리히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클라우스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차가 없으면 우리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꺼냈습니다.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천만 킬로미터.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수소 트럭이 유럽에서 실제로 달린 누적 거리였습니다. 실험실이 아닙니다. 진짜 도로였습니다. 진짜 화물을 싣고 진짜 알프스를 넘은 거리였습니다. 2천만 킬로미터. 지구를 500바퀴 도는 거리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취리 밤거리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냥 서 있었습니다. 이 숫자를 만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데이터 뒤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25년 경력에서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숫자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프스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운전기사는 마르코. 30대 초반의 이탈리아계 스위스인이었습니다. 이 트럭을 2년째 몰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 트럭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마르코가 씩 웃었습니다.
처음 탔을 때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알프스를 수소 트럭으로 넘는다고? 그런데 한 달 타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오르막에서 이 힘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디젤보다 더 힘이 좋아요. 저는 이제 이 트럭 아니면 못합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진동이 없었습니다. 45톤짜리 화물 트럭이 움직이는데 마치 고급 승용차를 탄 것 같았습니다. 시속 90km. 알프스 오르막길이었습니다. 눈 덮인 산이 펼쳐졌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습니다. 바람이 강했습니다. 트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정하게 산을 올랐습니다. 로이터가 이 데이터를 보고 썼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다. 이미 현실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으로 돌아와 경쟁사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수소 트럭 업체들, 현대차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곳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달린 거리를 비교했습니다. 비교가 안 됐습니다. 현대차 2천만 킬로미터, 경쟁사들은 많아야 수십만 킬로미터였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차원이 달랐습니다. 세계가 논쟁하는 동안 현대차는 이미 끝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책상에 펼쳐놓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2천만 킬로미터, 10분 충전, 700km. 그런데 저를 진짜로 괴롭힌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질문이 생겼습니다. 현대차는 도대체 언제부터 이걸 준비했던 겁니까? 자료들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 한 시점에서 멈췄습니다. 1990년대였습니다. 저는 그 연도를 보고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1990년대면 수소 기술이 학계에서도 제대로 거론조차 안 되던 시절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상과학이라고 손사래를 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절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십니까? 1997년이었습니다. 나라 곳간이 바닥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 실직자가 넘쳤습니다. 아버지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들이 금반지를 빼서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 눈물겨운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현대차도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는 어렵게 연락이 닿은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정호 씨였습니다. 현대차 초기 수소 연구팀에서 20년 넘게 일한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는데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이정호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팀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처음엔 5명이었습니다. 5명이서 수소 트럭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사내에서 어떤 눈으로 봤겠습니까? 돈 먹는 괴물이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회사가 이 꼴인데 무슨 수소냐고. 위에서도 아래에서도 그만하라는 압박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정호 씨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수억을 쏟아부어도 결과가 안 나왔어요. 가족들한테도 미안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연구실에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라는 거. 언젠가 세상이 반드시 이쪽으로 온다는 거.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5년간 숫자만 봐온 제가 한 엔지니어의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먹먹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회사도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5명이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주말도 없이 가족한테 미안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훗날 이렇게 썼습니다. 30년 도박이 산업을 바꾸고 있다.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현대차는 한 번만 실패해도 끝이었습니다. 2019년이었습니다. 저는 그해 여름 에너지업계 컨퍼런스에서 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출신의 수소 트럭 스타트업 대표였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몰렸습니다. 반년 뒤 그 회사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니콜라 사태였습니다. 트럭이 스스로 달리는 것처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경사진 언덕에서 그냥 굴러 내려간 겁니다. 기술이 없었습니다. 완성된 제품이 없었습니다. 있는 건 포장뿐이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당시 지인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월스트리트 펀드 매니저였습니다. 데이비드, 이제 수소는 진짜 끝난 거 아니야? 다들 니콜라 꼴 난다고 난리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신뢰가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거든. 그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수소 관련 기업 주가가 줄줄이 빠졌습니다. 투자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수소 시장을 떠나고 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0년 노르웨이에서 수소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사람이 다쳤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수소는 위험하다. 이 한 줄이 여론을 뒤집었습니다. 산업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때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수소 상용차 시장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상한 데이터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럽 수소 트럭 운행 현황을 정리하다 보니 딱 한 곳만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니콜라 사태가 터진 뒤에도, 충전소 폭발 사고가 난 뒤에도, 투자자들이 도망가는 와중에도 현대차였습니다. 저는 어렵게 당시 유럽 현장에 있던 현대차 직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박성민 씨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수소 트럭 현장 관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두렵지 않았습니까? 박성민 씨가 잠시 말을 고르다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니콜라 사태가 터지고 나서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럽 파트너사들이 불안해했고 본사에서도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혼자 트럭 앞에 서서 이게 맞는 결정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트럭을 봤습니다. 오늘도 달렸고 어제도 달렸고 한 달 전에도 달렸습니다. 영하 15도에서도 알프스 고갯길에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이 거짓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뭐라 해도 이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호 씨는 아무도 없는 연구실에서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박성민 씨는 세상이 등을 돌린 현장에서 숫자를 믿으며 버텼습니다. 시대는 달랐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같았습니다. 모두가 무너질 때 현대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이었습니다. 워싱턴 사무실에 문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에너지부 내부 자료였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 수소 상용차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 업계에서 이 말은 사실상 철수입니다. 저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미국이 손을 뗍니까? 에너지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현실적으로 봐야 해. 지금 미국 업체 중에 제대로 달리는 수소 트럭이 어디 있어. 기술도 없고 데이터도 없는데 계속 돈을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누가 가져갑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게 문제야. 저는 전화를 끊고 이코노미스트를 펼쳤습니다. 기사 제목이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이 수소 트럭 시장을 장악 중. 이코노미스트가 이 표현을 쓴다는 건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러자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긴급하게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 협력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속내는 달랐습니다. 현대차를 막기 위한 연합이었습니다. 저는 브뤼셀로 날아갔습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자존심 강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 일본 대표단.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한 독일 임원이 저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너무 늦었어요. 현대차가 쌓아놓은 2천만 킬로미터를 지금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해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기술이 아니라 규제와 표준으로 막으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기술로 못 이기니까 규제로 막겠다는 겁니까? 그 다음 날 유럽과 일본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겉으로는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현대차를 국제 표준에서 밀어내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자동차 역사를 수십 년간 써온 나라들이 전부 손을 잡았습니다. 단 하나의 회사를 막기 위해서 저는 브뤼셀 호텔방에 앉아 이정호 씨를 떠올렸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던 시절에 5명이서 연구실을 지키던 그분을, 세상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던 그분이 지금 이 장면을 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세계 자동차 강국들이
단 하나의 회사를 맡기 위해 뭉쳤습니다. 한국의 현대자동차였습니다.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아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손을 뗐습니다. 유럽과 일본이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현대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보고서 2개가 책상에 있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너지가 곧 권력이다. 저는 2 보고서를 나란히 펼쳤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수소 기반 물류가 퍼지면 트럭 한 번 보내는 비용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운송비가 바뀌면 물가가 바뀝니다. 물가가 바뀌면 장바구니가 바뀝니다. 마트에서 사과 한 봉지 값이 바뀌고 시장에서 생선 한 마리 값이 바뀝니다. 이건 트럭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 이야기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에너지 기술을 누가 쥐느냐가 그 나라의 국제적 목소리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세기가 석유를 쥔 나라의 시대였다면 이번 세기는 에너지 기술을 쥔 나라의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오랜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이 흐름 보이나? 이게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너무 일찍 포기했어. 현대차가 쌓아온 것들을 지금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판이 다 바뀌어 있었던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스위스 알프스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영하 14도? 소리 없이 산을 오르던 그 트럭. 그때 저는 숫자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25년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던 시절에 5명이 연구실을 지킨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릴 때 스위스 현장에서 혼자 숫자를 믿으며 버틴 사람들의 땀이었습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여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25년간 에너지 시장을 봐왔습니다. 냉정하게 숫자만 봐왔습니다. 감정으로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분석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씀드립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경외스럽습니다. 망할 뻔했던 현대차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를 바꿨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현대차가 만든 규칙 위에서 움직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쳐주세요.